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의 최병철입니다. 우리가 책 읽는 방법 중에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오늘이라도 서점에 가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하시고 그 분야의 책 10권을 골라라.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 재테크 관련 책 10권을 골라라.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책을 씹어라. 들고 팔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테크 관련 책 10권을 읽고 나면 그 분야의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분야 최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10권의 책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 때문에 이제 동시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그 분야에 그 책을 연속적으로 4권 정도 읽으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인문학 책 어지간한 것들은 여기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 나왔네, 뭐 저기에도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책은 돕기다. 다음 주에는 책은 다시 돕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책은 돕기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또 책도 많이 쓰시는 데다가 또 강의도 굉장히 잘 하셔요. 그래서 공부로 모든 것을 갖춘 남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분이 그동안 했던 광고 카피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잘 어울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심이 짓는다. 이거 다 광고에 떴던 것들입니다. 히트 쳤던 것들. 그 아파트 광고에 진심이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인생은 곱셈이다. 때로는 불확실함이 선물이다.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그냥 좋다. 이유 없이 좋다. 이 책에 오늘도 제가 요약 정리해서 문장만 한 30개 정도 뽑아가지고 먼저 쭉 읽어본 후에 진행을 할게요. 자, 책은 돕기다에 나오는 문장들 우리 이정숙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책이란부터. 책이란 물은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그 다음 모든 인생은 전입 미답이에요. 비슷할지언정 어떤 인생도 전입 미답이 아닌 게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떤 상황에 처음 닥쳤을 때 내 감정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난 행복을 선택하겠어 하면 됩니다. 행복은 운명이 아니니까요. 비가 오는 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며 짜증을 낼 것이냐, 비를 맞고 싱그럽게 올라오는 은행나무 잎을 보며 삶의 환희를 느낄 것이냐입니다. 답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들을 마음이 없죠. 저기 전문미답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문미답이 뭐죠? 그 일종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보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전인미답. 자,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방법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감동받으면 그게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되죠.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름이 생기시나요? 연륜이 생기시나요? 지금 주름 숨기려고 수술도 해야 되고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바쁘신데 주름이 아니라 연륜이 되면 좋겠다. 다독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얼마나 깊이 읽고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뭐 3,000권, 4,000권 막 이렇게 읽었다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다독 콤플렉스가 생기죠. 그런데 이분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독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라. 이제 이런 약간의 안도감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북새통 주말 독서경영 아카데미 참여하시면 한 50권 정도 1년에 읽는 겁니다. 읽고 들으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실 책 많이 읽은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읽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안 읽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읽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마음 열고 들으면 개 짖는 소리도 법문처럼 들린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힘이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자, 1강 시작은 울림이다. 독서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책을 꼭꼭 눌러 읽는다. 자기가 책을 그렇게 읽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1년에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본인은. 근데 우리는 북새통에 오시면 그래도 몇 권 읽죠? 한 50권 정도 읽으니까, 들으시니까. 독서는 파도 타기와 같다. 잘 타면 재밌는데 잘못하면 물만 먹는다. 이것도 꽤나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은 흘러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 재미없다. 다독 컴플렉스를 버려야 한다. 울림이 중요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철수라는 판화 만드시는 작가분이 계시죠. 저기 보면 마음이 쏟아지는구나. 점만 찍었는데 새가 되었다. 지금 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림에. 저게 점만 찍었는데 어떻게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선만 쭉쭉 그었는데 태양과 햇살처럼 보이고 3차원을 2차원 좁은 지면에 집약해 놓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그림도 볼게요. 왼쪽 그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만 찍었는데 새가 날아가는 것 같고 선만 그냥 그었는데 뭐예요? 마음이 쏟아지는 것 같고 저 다dim이 있죠, 다dim이. 저기에 저렇게 선만 살짝 살짝 그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저걸 그냥 뭐 이렇게 그렸네 얘기 아니고 저걸 보면서 자기가 느껴내는 어떤 울림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게 독서를 할 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거 보면 기다릴 것은 없다. 작품 좌탈 이게 작품 좌탈이라는 그림인데 스님들이 앉아서 해탈하는 것. 여기 보면 염주끈이 풀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 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조심들 하고. 이분이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 뭐라고 써놓고 죽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염주끈이 풀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 다 식었을 거다. 새로 끓여 먹어라. 바람 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조심들 해라. 탁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지. 여기 이제 아까 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철수 선생님의 판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게 땅콩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이 땅콩이라는 판화입니다. 저기 뭐라고 해도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게 사실은 더 설명이 길었죠. 어때요? 그 땅콩 농사 지어 보셨어요? 땅콩 농사를 지어 보면 땅콩을 이렇게 쭉 뽑습니다. 뽑으면 뿌리에 쭉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따면 잘 익은 놈은 뚝뚝 잘 떨어져요. 근데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매달린 것들은 막 당겨도 잘 안 떨어져. 저기 보면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그러니까 뭔가를 미련을 가지고 계속 거기 붙어 앉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죠?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뭐 욕심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덜 됐다. 그런 놈들이 잘 안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사과, 중간에 있는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 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와우. 이런 거 박수 좀 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데. 사과가 떨어졌다. 저게 못나 빠져가지고 저게 벌레 먹이가 떨어졌지 멍청한 놈 이러죠, 보통. 그런데 그나마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저게 만유 인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배운 사람 소리 듭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었으니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 마지막 우측에 있는 것은 길, 삶은 지워가는 길, 돌아보면 아무 곳 없는 지워가는 길이라고 하는 저런 작품들 하나 이렇게 딱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화와 이철수의 다른 시선, 동양의 지혜와 통찰이 느껴진다. 서양이
장점이 가져다 준 문명의 혜택, 이제 자연 현상을 때가 되었다고 보는 동양의 지혜가 다시 힘을 발휘해야 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통찰이다. 사과를 보고 뉴턴은 만유인력, 이철수는 때를 생각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가 네 개가 있죠. 첫 번째 사과가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죠? 선악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인류 역사를 바꾸었다는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했죠. 기준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에 기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평가할 수도 없고요. 계획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게 이제 선악과가 가지는. 두 번째가 아시는 대로 만유인력.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사과. 그 사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했죠. 세 번째 사과가 뭐였죠? 인류 역사를 바꾼 세 번째 사과. 그, 스티브 잡슨. 스티브 아닌가? 잡스의 애플이라는 사과가 3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냈죠. 정보통신 모바일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과가 뭐예요? 요즘은 만들어 먹는 사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과를 농사 짓지 않고 3D 프린터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과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때가 됐으니 떨어진다. 이렇게 동양적 관점에서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 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 부르기 미안하다. 작품 이쁘기만 한데 속에 나오는 글이다. 그러니까 논에서 잡초를 뽑아낸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벼 속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쳤을 거고 그저 군기 일하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잡초를 뽑아내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잡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다 잡이라는 우리가 잡는 이렇게 할 때 잡자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붙이기 미안하다. 이렇게 그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책이었다. 풀무원의 지명 광고, 콩 하나만이라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게 풀무원 광고였습니다. 예. 풀무원이 왜 히트를 쳤죠?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만들어줬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남들은 다 유전자 변형된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 광고 카피로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막 설명을 구절구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모루송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구나. 몰라서 미안해. 어때요? 이게 모루 보셨어요? 모루? 모루는 포도에 비하면 그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 보면 쓸모가 없어요. 그 포도 농사 아주 안 된 케이스도 모루보다는 나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모루 보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몰랐다. 이러죠.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이렇게 좀 시원찮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보다 못해 뭐 이렇게 자꾸 비교치를 갖다 들이댈 일은 아니고 가문사지에서 듣는다. 어찌 오셨는가? 방금들 많이 다녀가셨지. 흔하게 많이 오는 그런 사람이신가? 저렇게 이제 혹시 말씀 문자 비슷하게 하나 해놨는데 저게 가문사지 석탑이라고. 개소리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본문이다. 개가 짖어도 본문이다. 당신이 걸어간 거기까지만 길이지요. 서두를 것 없어요. 천천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내 길에 있을게요. 자, 이제 최인훈이라는 분의 산문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인문학적 통찰을 느끼게 했던 또 책이 도끼가 되었던 것들에 대한 사례를 쭉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죠. 책은 도끼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도끼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지만 책은 도끼여야 한다는 거죠. 왜 도끼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고착화되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저부터도 제가 뭔 말을 하는데 누가 딱 한마디 시비 걸면 바로 바라락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박수현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박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아마 그 다음부터 안 나올걸요. 저 보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죠. 조심조심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생각이 계속 갑니다. 근데 책은 도끼여야 한다? 책을 읽으면 이제 내 머리를 탕탕 깨주죠. 도끼처럼.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이 바뀌었는데 성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책은 도끼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분 늙은 군인이 훈장 자랑하듯 삶은 실수할 적마다 패를 하나씩 빼앗기는 놀이다.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 김훈 작가의 이야기를 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입과 학문이다. 나머지는 다 부속기관이다. 제가 얼마 전에 냈던 그 제 책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 문장인데 저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입과 학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부속기관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말고는 다 본질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뭐 옷을 이쁜 걸 입고 다니고 화장을 하고 그런 것들 다 뭐다 부속품일 뿐이다.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따지면 여기 뭐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은 사람이나 보리밥 먹고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이나 똥 싸면 냄새 나는 건 똑같고 똥은 질이 품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똥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죠.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 문장 하나만 얻어 가셔도 사실은 책 다 읽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기재기를 하잖아요. 뭐 높은 집에 산다, 좋은 집에 산다, 뭐 근데 다이 뭐다?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아니, 이 김훈 작가의 말을 옮겼습니다. 이 문장이 자기는 뭐다? 자기에게 도끼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용이 몸은 길을 난다. 박웅현 여기 안나 카레니나를 3번 읽었고 광장을 2번 읽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어떤 책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저도 지금 이거 박웅현 선생님의 이 책을 아마 한 10번쯤 했을 것 같아요. 북새통에서. 그러니까 꽤나 이 오래된 책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해 주는 글 중에 가장 또 와닿는 분이 이오덕 선생님입니다. 이건 저번에 언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에도 소개가 되었던 그 이오덕 선생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기 보면 초등학생들이 쓴 글이에요. 이분은 글을 쓰라고 합니까? 짓는다고 합니까? 이거 글을 짓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지금. 이분은 어디 가서 글을 짓는다고 말하지 마라. 글을 지어놓으니까 가짜다. 글을 그냥 써라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글을 네가 못 쓰는 이유는 글을 자꾸 지어내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이 쓰는 시가 글로 나옵니다. 시는 장사다. 사람을 든다.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말입니다. 신발. 그게 애들 눈에는 장사다. 왜? 사람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놈이. 그러니까 그죠? 예. 여기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고 아마 굉장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메모해 놨다가,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 저는 그 어떤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 파리. 엄마, 내가 파리를 잡을라 함께 파리가 자꾸 빌고 있어. 파리 손으로 비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 설 이렇게 하죠. 할미꽃, 안동 대곡분교 3학년이 지은 건데, 할미꽃이 비를 맞고 운다. 비가 얼마나 할미꽃을 때리는 눈물만 막 흘린다. 고기는 이상하다. 물속에서 숨을 쉰다. 자, 이호덕의 글쓰기와 글짓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본 거고, 이호덕의 나도 쓸모 있을 걸, 피카소와 가능성, 피카소의 말,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40년이 걸렸다. 와우.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40년이 걸렸다. 오스트리아의 음악학교, 어린아이에게 악기 연주를 시키지 않고 밖에서 자연의 음악을 듣게 한다. 에, 돌 부딪히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등 이런 소리를 듣게 한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근데 우리는 막 손가락 때려가면서 이렇게 학원에서 뭘 가르치고 이런 에, 가능성 0세에서 어른이 될수록 계속해서 줄어든다. 지식량은 어른이 될수록 점점 늘어난다. 뭐 이거 우리 곧잘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어른이다, 아니면 어른이 아니다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죠? 그게 질문입니다, 질문. 살면서 질문을 하면 어린아이예요. 근데 아이 그거 다 알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다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없는 사람은 늙은 거죠. 그래서 가만 보시고 오늘 내가 질문을 몇 개나 했는지를 보시면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서로 질문을 최소한 5개는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껌은 빳빳하지요. 그러나 입속에 넣으면 사르르 녹지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껌과 같지요.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팽개쳐 버려도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면 껌과 같이 사르르 녹겠지요. 딱딱한 마음이 껌과 같이 되겠지요. 네. 삶의 풍요를 위한 훈련, 울림, 삶이 풍요로워진다. 왜? 창의적이어야 풍요로워지니까 그렇다. 좋은 카피를 쓰는 20가지 방법 같은 것 안 통한다. 창의는 일상에서 의문문으로, 명령문으로, 나를 주어로, 너를 주어로 써본다는 뜻이다. 카피 잘 쓰는 방법이 이딴 거 교육받고 하고 돌아다녀봐야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분이. 여기 보면 이제 주변에 뭐 글쓰기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교육 우리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네가 뭔가 울림을 받고 느낌을 받은 것들이 결국 쓰여지게 해서 터져 나올 때 그게 좋은 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 의문문으로 명령문으로 나를 주어로 너를 주어로 써본다. 일상이 말을 건다. 들을 마음이 없다. 들으면 창의적인 사람이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자 물려가지고 지쳐 돌아오니 창앞 매화 향기 미소가 가득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요새 실감한다 그죠? 자기 아파트 단지에 그 매화나무나 무슨 나무에 꽃망울이 맺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봄을 맞이한다고 온 동네를 쫓아다니죠. 뭐 산에도 가보고 뭐 어느 동네도 가보고 막 다니는데 와보면 정작 저그 집 앞에 봄이 이미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봄을 행복으로 바꿔서 읽어보자. 자, 행복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명희 선생님 한번 하루 종일 봄을 행복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루 종일 행복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 앞 매화 향기 미소가 가득. 행복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바꿔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산천조목 돌아다니지 마라. 삶은 순간의 합이다. 순간이 무의미하면 삶도 무의미하다. 그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순간 i 값이 뭐다? 삶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북새통에 참여해서 느끼는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제로라면 오늘 나머지 시간을 아무리 잘 살아봐야 곱하기 0을 하면 다 0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좀 웃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면의 미소를 한번 띠면서
파리 여행에서 슈슬러의 화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소름이 돋는 사람과 사진 찍고 가는 사람의 풍요의 차이가 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그림 저게 화가의 어머니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다녀갔다라는 걸 인증샷 찍고 버떡 오는 사람이 있고, 저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에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를 느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삶의 풍요를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홍준 지금 현재 그 국립미술관입니까? 거기 관장님으로 계시는 그분께서 일상에서 풍요를 느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미는 훈련한 만큼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대구서도 저기 루브르 박물관 다녀온 사람들 거의 뭐 반 이상이 다녀왔던데, 물어보면. 그죠? 루브르 박물관 다녀왔는데 거기서 뭘 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루브르 박물관 보고 왔다 그러죠.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걸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 보고 왔다 그래요.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시청불견 청이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청자이십니까? 아니면 견자입니까? 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시하느냐, 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시견. 그게 당신은 보느냐, 이게 시하느냐, 견하느냐. 그 이야기를.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것이다. 풍요로운 삶의 기준은 시청하지 않고 견문하는 것이고 존 러스키는 당신이 보고 난 것을 말로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와 삶의 풍요.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눈 사용법이라는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 보지 못하는 자신보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더 못 본다는 것 때문이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해서 그 말을 했다고 해요. 와우, 이것도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눈 사용법이라는 필수 과목을 만들어 보겠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눈을 볼 수도 없는데 니네들은 볼 수 있으면서 그 눈을 사용할 줄도 모르잖아. 이 말을 합니다. 숲에 다녀온 사람에게 뭘 받느냐고 했더니 뭐 별 거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을 달고 다니지만 보질 못한다. 삶은 목걸이에 진주를 꿰매는 것이다. 진주는 순간을 말한다. 지금 순간을 말한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11시 고양이가 내 무릎에 앉아 잠을 자고 제이슨 무라즈의 음악이 들리고 책 한 권 읽는 그런 순간 나는 가장 행복하다. 박웅현 당신은 언제 행복하냐 이런 물으니까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11시. 왜 하필 11시일까요?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파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3일 후 떠나야 하니까 아름다운 거다.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제가 보면 뭐 우리 대구만큼 또 멋있는 데도 잘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멋있는 데도 없고. 그런데 돌아다녀봐야 뭐 그게 그건데 왜 그 동네를 갔다 오면 돈 주고 가서 아름답다고 하느냐. 그 이틀이면 3일이면 가야 되잖아요, 지가. 결국 우리 인생을 왜 아름답다고 하죠? 죽으니까 아름답다고 하죠. 꽃을 왜 아름답다고 합니까? 지니까 아름답다고 하죠. 화무 11홍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피는 법이 없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다.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 감동받는 것이다. 삶이 풍요롭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그 정원에 피어 있는 그 어떤 나무에 맺힌 꽃망울이 3일 이상 꽃망울이 맺혀 있는 법이 없어요. 3일이면 꽃이 펴버리잖아요, 가가. 그러면 그 전에 그놈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3일 후면 그놈이 딴 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야지 그놈하고 이제 꽃망울하고. 그죠? 그래서, 기문의 힘. 이제 기문 소개가 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막 이 책 저 책 읽었는데 그 책을 읽어도 제목만 기억하고 있다면 차라리 책은 도끼다를 읽어라. 박우현이라는 사람을 도끼질했던 책들을 소개해 놓은 책은 도끼다예요. 이제 이해되시고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읽으면 인문학책 한 몇 수십 권 읽은 것처럼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근자 읽은 책 중에 허송세월. 허송세월 읽었죠. 이런 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분이 오래오래 계셔서 작품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47세의 등단, 칼의 노래, 사실적 표현, 단편, 화장을 쓰기 위해 영안실에 참관을 하고
소설 개를 쓰기 위해 진도에 석 달간 머무르는 사람이 김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히트를 쳤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누가 또 한번 읽어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희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기 슬픔도 시간 속에서. 네,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우리 남매들이 더 이상 울지 않은 세월에도 새로 들어온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 자들과 새로 울기 시작한 자들 사이에서 봄마다 풀빛은 푸르게 빛났다. 글이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슬픔이란 단어를 계속 나열합니다. 근데 그 슬픔이 다 달라요. 여기 밑에 보면 울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울음이 다 달라요. 이런 글들 한번 쫙 이렇게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세계로 쫙 빨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관념적 개념에서의 슬픔, 그것이 풍화되는 것이어서 무덤에 갔는데, 사별한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 슬픔이, 아무것도 없다는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것이어서. 자, 이거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기문의 힘이라고 지금 정하고,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있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눈 오는 겨울에 꽃이 필 거라는 상상이 안 되고 나뭇가지를 보면 봄이 올 것 같지 않다는 상상을 하게 하는 힘.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정점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와우, 이게 동백은 그렇습니까? 목련도 그렇죠. 네, 목련도, 야, 우리 같이 피자. 너는 나보다 위에 펴라. 내 밑에 필게. 그럼 우리 훨씬 아름다울 거야. 이따위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개별적 독립체로 스스로 피는 거죠. 그랬다가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 되었을 때, 주접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툭 떨어져, 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해내는 그 능력이라는 게, 그 작가가 가지는 힘이거다.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매화는 바람에 불려가서 소명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 사라진다. 와우, 이거. 매화는 뭐다? 꽃송이 채로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흩날려서 바람에 산화해버린다. 이게 김은의 힘 들여다보기 경동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수근이라는 그 건축가가 이 설계했다고 하는 이 경동교회 장충동 거리에 있으나 본당으로 가는 정문은 한참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다. 시공이 돼 있다. 일상과 이격시켜 신성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와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큰 길에서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한 바퀴 빙 돌아야 들어가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왜? 막 교회 이제 늦을까봐 막 허겁지겁 막 성경 들고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헐레벌떡 숨도 안 쉬고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그 마음이 서겠냐 이러니까 천천히 걸어서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산수와 목련. 김은이 말하는 산수유.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다.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스러지듯이 문득 감춘다. 이제 꽃 계속 이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꽃이 많이 피었던데, 그 꽃을 이렇게 좀, 관찰하시고, 꽃하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올 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신라 여성 서룡의 시, 꽃 피어 본 마음 이리 설레니, 이 젊음을 어찌할 거냐.
김훈이라는 분이 이 시를 읽고 뭐라고 썼느냐면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생의 충동이다. 그 충동은 위태롭고 무질서하다. 한문학자 손중섭 씨는 한 젊음을 늙히기에 저리도 힘들미요. 그러니까 저 글 하나를 읽고 저렇게. 예. 그래서 제가 댓글 릴레이 지금 우리 카톡방에 하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좀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자꾸만 이성적 논리를 거기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느낌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 피어 본 마음 이리 설레니 이 젊음을 어찌할 거냐.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는 뭐죠? 봄처녀 바람난 거죠. 그렇잖아요. 봄처녀 바람난 겁니다. 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지금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제 이건데 얼마나 이게 이 정제되어져 있습니까? 이 젊음을 어찌할 거냐. 이거 김성근 선생님 이번 봄에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술 한잔 하실 때 딱 건배사로 한 말씀 하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공깃돌만한 홍덜개와 바늘끝만한 작은 새우들도 가슴에 갑옷을 입고 산다. 그 예처로운 갑옷은 아무런 적이나 방어 의지도 없이 다만 본등에 머나먼 흔적처럼 보인다. 저기 보면 작은 새우들도 갑옷을 입고 산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소금의 짠맛은 바다의 것이고 향기는 햇빛의 것이다. 소금의 짠맛은 바다의 것이고 향기는 햇빛의 것이다. 바다의 향기는 햇빛이 먹는다. 낙원은 일상 속에 있든지 아니면 없다. 된장과 인간은 치정 관계에 있다. 된장은 맹이의 비밀을 국물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냉이는 냉이대로 온전하게 남겨둔다. 여기 지금 인간이 아니고 냉이입니다. 냉이. 그 된장과 냉이는 치정 관계. 치정 관계가 뭐죠? 정을 통하는 그런 관계, 치정 관계. 뭐 된장은 냉이의 비밀을 국물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냉이는 냉이대로 온전하게 남겨둔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북새통하고 치정 관계이면 좋겠습니다. 치정 관계.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와우. 예. 일반 나무는 막 나이테가 생겨서 속을 꽉꽉 채워가는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질건을 수만 꽃잎 흩날리니 슬픔의 견디리. 김은희 이 시를 읽고 대체로 이러한 글은 사람의 솜씨라 말하기 어렵지만 우와우. 혹시 누가 글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평가를 해줘야 돼요. 대체로 이러한 글은 사람의 솜씨라 말하기 어렵지만 와 이건 극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산화하는 꽃과 시간을 견디지 못해하는 슬픔으로 보아 사람의 소형임은 틀림없다. 이거 기가 막힌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신이 인간이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 즉 신이 한 행동이 신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만 사람의 소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줘 버리면 완전히 극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결핍이 결핍돼 있다. 너무 익숙해서 풍족해서 볼 수 없다. 그리스인 조르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익숙한 것들이 너를 붙잡아 매고 올가맨다. 이런 이야기죠.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이다. 자, 내가 쓴 장편소설 칼의 노래 첫 문장은 이것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입니다. 나는 처음에 꽃은 피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배를 한갑 피면서 고민 끝에 꽃이 피었다라고 고쳐놨어요. 그러면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 것이지만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의 주관적 정서를 섞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를 진술하는 언어, 꽃은 피었다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진술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의 문장과 서술은 몽매해집니다. 이거 많이 알려진 문장이죠. 나는 이 글자 한자를 고치기 위해서 뭐 200번 고쳐서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려져 있고. 근데 저기 보면 꽃이 피었다입니다. 나는 처음에 꽃은 피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배를 한갑 피면서 꽃이 피었다라고 썼다.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찰자 입장이냐 아니면 꽃이 주체가 된 거죠. 꽃이 피었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이야기를 적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의 문장과 서술은 몽매하다. 그래서 그때 허송세월이라는 책에도 그 말씀을 쓰셨었죠. 그죠? 부사 형용사 군더더기처럼 갖다 붙이지 마라. 조사 하나로 의미를 바꿀 수 있음에도 왜 그런 군더더기 같은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분은 기자 출신이니까 글이 근본 단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병인이 아내를 목욕시킬 때 보니까 성기 주변에도 살이 빠져서 치골이 가파르게 드러났고 대음수는 까맣게 타들어가던 말라붙어 있었다. 나와 아내가 그 메마른 곳으로부터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인간은 보편적 죽음 속에서 그 보편성과는 사소한 관련도 없이 혼자서 죽는 것이다. 모든 죽음은 끝끝내 개별적이다. 다들 죽지만 다들 혼자서 저 자신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이다. 왜군들이 군인으로 오지만 죽을 때는 개인으로 죽는다는 말. 또 이제 알랭드 보통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즐기고 계십니까? 3월 달에, 2월 달에는 이번 달 이제 우리 독서 오픈 미팅을 하잖아요. 15일 날. 그날은 그 전달에 읽은 책들을 중에 한 권을 뽑아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이 아니라 4월 달 우리 오픈 미팅을 하는 날은 박웅현 씨 책을 갖고 토론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 좀 하셨다가 그때 오실 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오픈 미팅은 언제죠? 15일 날입니다. 15일 날. 그러니까 그날 봄나들이 한 번씩 하셔요. 혹시 그쯤 되면 혹시 최영기 단장님 오셨나? 그 목련 아파트에 목련꽃이 핍니까? 작년에 우리 목련꽃 필 때 한번 모였는데 약간 자 알랭드 보통 왜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27세 때 왜 나를 사랑하는가? 지필 미쳤구나 생각했다. 강렬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은 사살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유혹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자아라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안정된 동일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든 아랫사람을 만나면 오만해지는 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죠.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런.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해서 사랑에 빠지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한다. 상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좋다고 생각하는 한 면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상상으로 채웁니다. 와우. 그죠? 뭘 하나 훅 꽂혀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죠? 다 아이고 뭐 괜찮아 못생겨도 뭐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뭐 이래 해놓고 이제 못생겼다고 후회하고
돈 없으면 뭐라고 해요? 아, 이거 돈 내가 벌면 되죠. 이래놓고 돈 못 벌어온다고 이제 나중에 뭐라 하고. 이게 참 한 번만 보고 빠졌다가 나머지는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상상으로 채우죠. 플라톤, 예술은 잉여물이다. 플라톤은 예술이란 삶을 모방하고자 분류하지만 결국 실패할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이상사회에서는 잉여인간이다. 예술가들은 잉여인간이다. 로댕이나 클림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은 이미 존재하기에 재생산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방할 뿐이다. 실제로 침대가 옆에 있는데 침대를 스케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침대가 있는데 침대 스케치가 왜 필요하냐? 침대가 없으니 침대 스케치를 한다. 예술이 생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예술을 모방한다. 현실에서 얻지 못한 걸 예술에서 얻으려고 한다. 로맨틱한 키스, 그러나 현실은 양파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 얻으니까 그걸 꿈꾼다 이런 이야기인데 양파 냄새가 나니까 로맨틱한 키스를 꿈꾼다. 액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다. 그죠? 이거 액자라는 것. 이걸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어떤 뭔가를 보는 관념을 만들어낼 때, 관점을 만들어낼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한다. 그런 의미, 그런 역할을 액자가 한다. 이렇게. 권력이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사랑에서 권력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나 여행을 가고 싶은 쪽이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가 켜질 때가 있죠. 나이나 인종의 차이가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줄 수 있다. 독일의 육체 노동자가 타이로 가면 역사적으로 독일 경제가 앞서 발전한 점과 환율 덕분에 백만장자인 양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 평범한 영국인이 북아메리카의 작은 고장에 가면 이국적 발음만으로도 매력적이고 세련된 본토인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 독일 택시기사 8달 일하고 넉 달을 태국의 휴양지 파타야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월한 지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이나 인종의 차이가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한 번씩 여행 가보면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빌리면 타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쪽이 우리 세계의 쪽이 된다. 우리는 상대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우리 농담을 이해하면 우린 재미난 사람이 되고 그들의 지성에 의해 우리는 지성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읽기라고 불리는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과 재앙들, 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투, 살인, 파업, 파산, 화재, 독살, 자살, 이혼, 정치인들과 배우들의 이 잔인한 감정들, 그런 것들에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흥분되고 긴장되는 아침에 오락거리로 변형시키며 이것을 카페오레 면 먹음과 대단히 잘 어울리게 된다. 프루스트가 신문기사를 싫어하는 이유랍니다. 여기 보면 신문 읽기라고 불리는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 24시간 동안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이야기는 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걸 카페 라떼 몇 모금 마시면서 잘 읽고 있으면 지성인이라고 폼잡는. 그래서 자기는 신문을 안 읽는다고요. 느리게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은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은 선생님. 고은 유홍준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주의, 민족주의, 낭만주의가 한 몸으로 육화되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되고 마는 시묘한 경지의 시인이다. 와,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네. 동해는 예술이고 서해는 인생이다 같은 말을 무심하게 툭툭 던져 말이고 시인 사람이 고은이다. 동해는 예술이고 서해는 인생이다. 왜 그래, 이거? 이거 나중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기자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술 약속이 있으시다면서요. 이것은 곡차야. 술은
자고로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술이지. 이건 곡차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박국님이 가장 밑줄 많이 친 시집이라고 해서 엄마는 곤히 잠들고 아기 혼자서 밤기차 가는 소리 듣는다. 저쪽 언덕에서 소가 비 맞고 서 있다. 이쪽 처마 밑에서 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둘은 한참 뒤 서로 눈길을 피했다. 이거 농사 지어본 시골 살아본 분들 알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소는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지는 처마 밑으로 숨어들거든요. 그죠? 이때 소는 나는 서로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비가 그쳤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피해야 되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로 써내는 분이 고은이. 한방눈이 내립니다. 한방눈이 내립니다. 모두 무죄입니다. 어쩌란 말이냐. 복사꽃이 빈집에 하루 내내 날아든다. 이제 곧 복사꽃잎이 막 떨어질 텐데 어쩌란 말이냐. 복사꽃잎 빈집에 하루 내내 날아든다. 방금 도끼에 쪼개진 장작 속살에 씨랑눈 뿌린다. 서로 낯설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나의 도끼로 나를 찍어내렸다. 뭐니 뭐니 해도 호수는 누구와 헤어진 뒤 거기 있더라. 어린 토끼 주둥이 봐, 개꼬리 봐,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죽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1000개의 물방울,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었다. 아름다움을 만들려 왔던 것이다. 이런 건 죽은 나뭇가지에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그 1000개의 물방울,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었다. 답답할 때가 있다. 이 세상밖에 없는가? 기껏해야 저 세상밖에 없는가?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가 닿은 곳에서 싹 틔우는 땅버들 씨앗 이렇게 시작해 보거라. 만물은 노래하고 말한다. 새는 새소리로 노래하고 바위는 침묵으로 말한다. 나는 무엇으로 노래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나의 가가 거교 고교는 무슨 잠꼬대인가? 개미 행렬에 대한 고은 선생님의 시를 써놨는데 개미 행렬이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도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는 것인지 몰라. 햇볕이 숯불처럼 뜨거운 한낮 뻐꾸기 소리 그쳤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모르긴 몰라도 내 머릿속을 깨었거나 또는 내 가슴 속을 헤집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 책이어야 하죠. 그죠? 이제 그런 책들이 결국에 우리 삶에 도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나를 깨트려 준